한국의 궁은 중국과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게 웅장하고 화려하네요. 왜 저는 여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지금 와본 게 너무 후회되네요. 나중에는 남자친구와 가족도 꼭 데려올래요. 관광객들이 북적거리는 경복궁역의 한 여대생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이 여대생은 한국에 도착한 첫날 외국인을 위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즐겁던 투어 중간 갑자기 이 여대생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도 안 된다는 얼굴로 가이드에게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가이드는 별것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대생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입니다. 심지어 다른 관광객들도 몰려와서 너도 나도 이런 건 처음 본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과연 이 여대생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대학생 화이센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신청했는데요.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할 때 경력에 넣을 수도 있는 건 물론 캐나다의 기업들은 학창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권 나라들이었고 그중 일본과 한국을 고민하다 오랜 고민 끝에 한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요. 방사능 관련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여 아무래도 가기가 찝찝한 면이 있었죠. 서류 심사 끝에 제가 교환학생으로 뽑혔는데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은커녕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없는 부모님은 왜 하필 한국이냐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갔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리셨죠. 특히 부모님은 치안과 생활 수준을 걱정하셨는데요. 외국에서 여학생인 제가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어디서 도움을 받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럽에 비해 아시아권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한국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기로 한 교환 학생을 포기할 수 없어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을 했죠. 긴 비행 시간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전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그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일반적인 나라들이라면 보통 비행기에서 처음 내렸을 때 곧바로 아스팔트 활주로에 발을 디디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비행기의 계단과 버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승객이 그곳으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길이를 자랑하던 그 버스는 살면서 정말 처음 보는 버스와 다름이 없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이 처음인 듯한 다른 외국 승객들 몇몇도 갑자기 나타난 버스의 발걸음을 멈추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당황한 듯한 저를 유심히 살피던 한국인 승무원분께서 다가오시더니 눈앞에 버스를 타면 곧바로 인천공항 게이트로 도착한다며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이 버스를 타라고요라고 되물었는데 상냥하게 웃으면서 맞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부모님의 걱정과 다르게 한국은 꽤 괜찮은 나라가 맞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인천공항 게이트에 도착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의 모습에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와는 규모 자체부터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크기의 인천공항은 외관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쾌적했고 심지어 저희가 도착 공항 내부에서는 무인 청소 로봇이 공항을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공항도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자주 청소를 하는 편이 아니라 구석에 쓰레기나 먼지가 눈에 잘 띄곤 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제가 생활할 대학의 기숙사로 이동을 해야 했는데요.
대학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따르면 공항에서 서울로 운행되는 버스들이 여러 편이니 그 버스들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적혀 있는 버스 시간표가 있었는데요. 전 믿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버스 터미널의 출발 시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예약을 미리 해도 운행하는 버스가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문자가 오는 경우도 많고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 회사에서 좌석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예약받아 놓는 통에 자리가 없어 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웃긴 건 버스 운행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전광판에는 멀쩡하게 운행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는 경우도 있죠. 지연 운행은 예사이고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동하지 않고 인천공항 안에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알려준 시간에서 20분 정도 늦게 가면 버스가 있겠지 하고 여유롭게 정류장으로 내려가 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버스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느리고 굼뜬 캐나다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내데스크에 물어보니 제가 탈 차는 이미 공지된 시각에 출발했고 다음 버스가 곧 오니 그 버스를 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버스가 제 시간에 다니는데 시간에 못 맞추더라도 여러 대 운행되니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친절한 설명은 덤이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버스가 지연 운행을 하지도 않고 게다가 버스를 놓쳐도 문제가 없도록 다음 버스가 여러 대 운행되고 있다니. 저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너무나 쾌적한 버스를 타고 미끄러지듯 서울로 이동하며 빛나는 한강과 높디 높은 건물들을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몰라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께 전송해드렸죠. 이렇게 깨끗하고 넓고 쾌적한 도시가 서울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한시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과 설명을 들은 어머니는 캐나다 미디어에서 전해준 동양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는데 단단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대학교에 도착해 기숙사에 짐을 풀었는데 가만히 방에 있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나라 한국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보고 듣고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장시간 비행의 피로감은 한국의 놀라운 모습 덕에 저 멀리 날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경복궁이 근방이었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얼른 예약하고 서둘러 경복궁으로 향했죠. 눈앞에 펼쳐진 경복궁은 캐나다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고풍스러운 멋과 오묘한 아름다움을 지닌 고급스러운 궁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예쁜 한복을 입어보고 한복을 입어본 덕에 경복궁 무료 입장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한복은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답고 반짝이어서 제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갑자기 싸르르 아파오는 것 아니겠어요? 낯선 이들과 함께하는 투어인데 요란하게 굴기는 다소 민망한 상황이라 저는 조용히 주머니를 뒤적거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동전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을 쓰지 않아서 동전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제겐 비상용 신용카드와 공항에서 환전한 지폐밖에 없었는데 맙소사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동전이 없다니 배가 이제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옆에서 같이 투어를 하던 사람에게 동전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표정이 좋지 못한 제 얼굴을 보고 가이드가 어디가 아픈 것이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던 저는 결국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제게는 한국 동전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이드는 아니, 왜 말을 안 했냐고 바로 화장실로 가면 되지 않냐면서 저를 직접 공중 화장실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동전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화장실을 들어가라는 것이냐며 다급한 마음에 그만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가이드는 한국의 화장실은 동전이 필요 없다며 급할 텐데
빨리 들어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공중화장실 앞에 동전을 넣는 자판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의 경우 길거리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백화점 등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실 앞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잠금 장치가 열립니다. 가끔은 돈을 받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곳도 있죠. 놀라운 나라 한국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배를 부여잡고 들어간 한국의 화장실은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돈도 받지 않는 무료 화장실이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화장실은 캐나다의 화장실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함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손을 씻는 세면대 옆에는 캐나다에서 볼 수 없던 액체 비누와 건조기까지 설치되어 있더군요. 놀랄 것은 이것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내부의 모든 칸에 무료 화장지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급한 불을 끄고 세면대로 나와 보니 온수가 콸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화장실인데 노숙자나 지저분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저는 이러한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료인데도 노숙자나 지저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 듯 손을 씻고는 자연스럽게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해 손을 건조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상인 듯 놀라지 않는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였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캐나다의 공중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길거리에 있던 모든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사용을 했을 것인데 한국은 이러한 걱정은 되지도 않는 듯 화장실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더군요.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가이드에게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원래 이렇게 좋냐면서 질문을 건넸고, 같이 투어를 다니던 사람들에게 빨리 한 한국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보라며 들어가 보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씩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저와 똑같이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고, 살면서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처음 본다며 놀랐죠. 하지만 가이드는 이러한 화장실은 한국에서도 그저 평범한 수준이라며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는 전부 부자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의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화장실에서 편안히 일을 마친 저는 그 후 재미있게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투어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한식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먹는 한식이라 기대가 가득했죠. 길거리를 걸어 서울에 있는 한 한식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의 뒤에 있던 한 아저씨가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안타깝게 그분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에 모두 당황해서 웅성거리는 것도 잠시. 가이드가 빠르게 달려와 넘어진 분을 일으켜 세우고 병원에 갈 정도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며 조금 긁힌 정도가 다였지만 문제는 안경이었습니다. 시력이 몹시 나쁜 탓에 안경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안경을 꼭 써야 한다며 안경이 없으면 남은 여행을 잘 즐기기 어렵다고 했죠. 너무나 곤란한 얼굴로 괴로워하는 아저씨를 보며 저도 함께 곤란한 심정이었는데 가이드는 별 문제 아니라는 듯 조금만 걸어가면 안경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경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 안경이 부러졌는데 안경을 새로 맞춰받으려면 한 달 넘게 걸릴 건데 저 아저씨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하는 의문이 가득한 채로 일단 따라갔는데요. 번화가 길거리에 자리한 안경점에 들어가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경점의 한국인 직원분은 부서진 안경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해당 안경과 똑같은 도수로 안경을 제작해주겠다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안경테만 고르면 15분 이내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안경이 부러진 아저씨도 그리고 함께 투어를 했던 저와 다른 외국인들도 모두 웅성거리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안경을 15분 안쪽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제 옆에 프랑스 사람도 이탈리아 사람도 이건 거짓말이라며 유럽 그 어디에서도 안경을 이렇게 15분 만에 만들어주는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어쩌자고 이런 거짓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이드는 싱글벙글 웃으며 어서 안경테를 고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 좋게 봤는데 어쩜 저렇게 뒷수습이 안 될 거짓말을 할까 싶었는데 안경이 부러진 아저씨는 우선 속는 셈치고 골라보겠다며 안경테를 골랐습니다. 그러자 한국 안경사부는 시력 검사는 바로 뒤에 있는 기계에서 할 수 있으나 지금은 똑같은 도수로 제작하는 것이기에 큰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고 기존에 쓰던 안경알로 시력을 체크해서 최대한 안경을 빨리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 이 과정을 지켜보던 관광객들도 모두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혹시나 빨리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돈을 더 받으려는 속셈인가라는 생각에 진짜 15분으로 안경이 모두 완성되는 것이 사실인지 누군가가 궁금증을 참지 못해 질문을 건넸는데요. 이에 안경사부는 보통 5분으로도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좀 많아 일이 밀려 있어 15분이라는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의 안경점은 상식을 초월한 발언만 하고 있었죠. 웅성거리며 기다리다가 어느덧 15분이 흘렀고 한국인 안경사부는 아저씨에게 새 안경을 건네줬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경이 완성되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신기한 건 이 아저씨의 외모 어딘가가 달라진 것 같았는데요. 아저씨의 아내분이 놀라서 달려와 뚫어지게 살펴보더니 남편의 눈이 더 크고 뚜렷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본인도 안경을 끼고 거울을 보더니 어딘가 달라진 것 같고 이전 안경에 비해 굉장히 가벼워서 코가 아프지 않다며 굉장히 흥미로워했고요. 한국인 안경사부는 아저씨에게 기존 안경알이 너무 두꺼워서 안경알을 최대한 압축하는 압축 렌즈로 제작을 했다며 믿을 수 없는 말을 건넸고 눈이 뚜렷해 보이는 이유도 캐나다에서의 안경과 다르게 축되어 있는 렌즈를 껴서 그런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당연히 안경 무게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요. 가이드분도 아저씨가 새 안경을 착용한 모습을 보더니 훨씬 눈이 커져서 인물이 산다며 칭찬을 보냈고 아저씨도 아저씨의 아내분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압축 렌즈 기술도 더 좋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안경점은 캐나다보다 훨씬 저렴했는데요. 궁금해하는 저희에게 가이드분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안경점이 평범한 수준이라는 말을 했고 오히려 안경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캐나다 안경점의 상황에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 캐나다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이 현실이 조금은 슬퍼지네요. 다 같이 투어를 진행한 각국의 관광객 모두 한국이 발전한 모습은 이런 사소한 안경 하나에서도 알 수 있다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마지막에 방문한 식당은 멋진 나라 한국에서의 첫날을 완벽하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밑반찬, 로봇이 서빙하는 신세계, 그리고 영양소가 완벽하게 잡힌 한식 한 상은 입이 짧은 저도 한 그릇을 싹 비우게 만들었는데요. 알고 보면 저는 입이 짧았던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음식이 맛이 없어서 입이 짧았던 게 아닐까요? 이후로도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새로 사귄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이것저것 먹어보았는데요. 한식만큼 제 입에 맞는 음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음식은 이제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 왔던 첫날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캐나다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오늘도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네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으로 취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루과이에 위치한 토아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들이 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인 남성과 한국인 남성 한 명은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식사하고 있었는데요. 우루과이인 남성이 내뱉은 한마디 말이 순식간에 식당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자네가 계산하게. 이 말은 우루과이인 남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던진 말이었죠.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한 메뉴당 가격이 상상을 초월해 버거운 금액이 청구될 상황이었는데요. 그날 레스토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루과이 시민 리엘입니다. 저는 성공 신화의 단골 주인공으로 꼽히는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서민 가정 출신인데 저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루었죠.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제 원동력 중 하나는 당시 알고 지냈던 일본인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어린 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일본인이 왜 우루과이에 와서 지냈는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었지만 녀석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스스무였습니다. 수스와 어울릴 때 문득문득 열등감과 박탈감이 들었죠. 그 녀석 집이 너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승우 집에 초대되어 놀러갈 때면 그 마음이 더 심했어요. 예전부터 느끼긴 했지만 그 녀석은 은연중에 저를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집에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동양인인 자신이 서양인인 저보다 잘 산다는 데에 우쭐해 보였죠. 그 의식은 성인이 되면서 더욱 커져서 저를 모멸스럽게 만들더군요. 언젠가 비싼 고급 식당에 가자고 해서 함께 간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스스무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살게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자신이 사겠다는 뉘앙스로 말해서 망설이다가 함께 간 거였거든요. 확실히 비싼 식당이라 그랬는지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좀 있는 녀석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친구라고 이렇게 비싸고 좋은 음식을 다 사주다니 고마우면서 조금 미안했습니다. 식사 후에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녀석이 글쎄 지갑을 두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에 가서 지갑 가져오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남자로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샀습니다. 당시에 일을 다니며 돈을 벌고 있어서 망정이었죠. 둘이서 한 끼씩 주문해서 먹은 건데 가격이 글쎄 20명 이상이 먹은 것처럼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저는 당황했지만 음식값을 모두 지불했고 설마 고의로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수수모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제가 산 것으로 두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친구라면요. 나중에 자신이 먹은 만큼이나마 돌려주거나 다른 식으로 갚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너무 무리한 탓에 저는 다음 급여일까지 빌빌거리며 지냈습니다. 영양가 없는 것만 먹거나 굶어서 살이 쏙 빠졌죠.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스스로는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도움이나 걱정은커녕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돈 없는 사람들은 참 추하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스스무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천한 동양인 주제에 운 좋게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저토록 오만하다니 화가 많이 났는데 그 화가 저를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어주었죠. 20대 내내 저는 뼈 빠지게 일했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평생 이렇게 남의 돈만 받아서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요. 직장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저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죠. 열심히 모은 돈을 다 털어야 했고 그 돈을 잃기도 했지만 부자 중에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분투하면서 살았더니 결국 제 사업은 성공하게 됐죠.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에도 연애는 다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보듬어준 그와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죠. 바쁘게 달려온 세월을 돌아보니 저는 한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이자 가정의 아내,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치열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척 소중했지만 현실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쭉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저와의 소통은 다소 모자랐죠. 아이들 아빠에 비하면 말이에요. 아들이 첫째, 딸이 둘째였는데 저는 딸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를 닮아 미인이기도 하고 성격도 저처럼 야무진 것도 꼭 저를 복제한 것 같아 애착이 많이 갔죠.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애지중지했습니다. 물론 아들도 많이 아꼈어요. 그렇게 마냥 아기일 것 같던 아이들이 훌쩍 커서 결혼을 할 때가 다 됐더군요. 저와 남편은 나이 들어 있었고요.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에 저는 조금 느긋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죠. 아들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제 둘째가 남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제 눈에 차는 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귀한 딸 모니카에게 어울릴 만한 남자가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요? 모니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길 바랐지만 마땅한 남자가 없다면 결혼하지 않고 저희 부부와 평생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니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렸죠.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일절 없었지만 딸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남편은 좋아했죠. 그때는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만 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이미 1년 이상 만난 거였더라고요. 이후 2년이 더 흘렀을 때 저희 부부는 궁금해서 모니카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 아직도 만나고 있냐고요? 너무 이야기가 없어서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만날 거면 슬슬 결혼할 때 아니냐? 한번 데리고 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어떤 놈인지 한 번을 안 보여주다니 떳떳하지 못한가 싶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 예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 당일 모니카가 데리고 온 남자는 행색이 초라한 동양인 남자였어요. 단숨에 기분이 상했지만 모두가 있는 티내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살짝 당황한 것 같았죠. 남편과 저처럼 동양인 혐오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이 오죽 잘 삽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남자를 데려오니 놀랐던 겁니다. 그나마 에스파냐어는 참 잘하더군요. 현지인처럼 발음도 우루과이식이었죠. 그리고 그 말이 꽤 교양이 있었는지 남편은 곧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서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겉에 집중하느라 대화 내용이 들리지도 않았죠. 게다가 살도 휘고 남자다운 구석도 없어 보여서 젊은 날 제 동양인 친구였던 스스무가 떠올랐죠. 스스무는 남자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집애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도 꼭 그럴 것만 같았어요. 동양인이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심지어 이 녀석은 가난하기까지 하잖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모니카에게 대뜸 저런 놈 만나지 말아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 본 뒤 모니카를 불러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양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 격언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다죠. 저는 모니카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할 거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신 평생 같이 커플로 살 거라고 선전포고를 하더군요. 그마저도 못하게 하면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져줬지만 정말 미치겠더군요. 잘난 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한국인 남자에게
제 딸을 줘야 한다니. 그래서 저는 서열이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며 눈치를 주고 다른 사람들 없을 때 듣기 힘들 말을 하며 압박을 줬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동양인이라 그런지 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 구겨지는 일 없이 실실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최후의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제대로 망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일본인 친구에게 당했던 것처럼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죠. 같은 동양인이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루과이 바닥에 최고로 비싼 레스토랑에 서열을 데리고 갔습니다. 단둘이 갔죠. 가족들 앞에서 해야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클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니카가 저를 완전히 떠나버릴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서열과 단둘이 초호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고 그 옛날 스스무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계산을 떠넘겼습니다. 두 사람이 먹은 한 끼의 가격이 무지막지했던 것은 고급 와인을 곁들였기 때문이었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금액이었는데 서열은 내색 하나 않고 계산을 하더군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당황해서 그를 향한 미움이 옅어졌죠. 정말 멍청한 건지 아니면 넓은 아량의 소유자인 건지 그 사건은 서열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을 해서 어영부영 넘어갔고 저는 그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마음을 바꿨죠. 어느 날은 저희 가족과 서결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열이 아니라 다른 일로 심기가 좀 불편한 상태였는데요. 얼른 먹고 나가봐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팍이나 등을 쳐서 내려갈 게 아니었어요. 단단하게 걸려버린 탓에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죠.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핑 도는 그때 서결이 저를 뒤에서 끌어안더니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몇 차례 반복했더니 결국 음식물을 뱉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사실상 서열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낮아져도 정말 어쩔 수 없어졌습니다. 그를 미워하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동양인을 싸잡아 생각하는 것도 관두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음을 인정합니다. 서열이 제게 했던 처치는 하일리법이라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줄 알았나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의사였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 말한 적 있는데 제가 못 들었거나 듣고도 잊어버렸던 거였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도 많아서 계산도 아무렇지 않게 한 거였고요. 비싼 옷이나 시계 등을 일절 착용하지 않은 것은 그냥 검소한 사람이라 그랬던 거라고 하네요. 참 나이 먹고 창피해지네요. 저는 서결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서결이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저희 사이는 아주 좋아졌고 집안 분위기도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지금은 모니카와 서열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더 들뜨고 있네요. 둘이 앞으로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한 가정의 저녁 식사 시간 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으로 한국 아이돌 세븐틴의 공연을 보고 있는 한 소녀. 식탁에 있는 할아버지는 밥상머리 앞에서 어디 한국 거를 보냐며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소녀는 놀랐지만 할아버지한테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모모입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도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저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제 또래의 세대가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잖아요. 저의 한국 사랑은 뜬금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TV에 나오는 한류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를 보고 푹 빠져들게 되었죠. 저는 세븐틴의 음악을 듣고 잡지를 읽으며 친구에게 같이 사진을 봐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졸라 도쿄 코리아타운 시노쿠버에 방문해 한국식 디저트를 먹기도 했어요. 얼마 전엔 세븐틴 앨범 발매 기념 서울 콘서트에 당첨돼 뛸 듯이 기뻤는데 할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콘서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아이돌의 음악은 음악성도 없고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하시면서 그저 잘생긴 외모와 이부장한 외모로 포장한 반짝이라며 비난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음악성에 감탄해서 취해 있는데 그런 어른들의 비열한 말들은 그저 일본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감에 차 있는 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일본이 이러지 않고 세계를 열광시켰다면서 몇십 년 전 향수에 빠져서 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일본이 그렇게 세계를 열광시켰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길거리에 나가만 봐도 일본 사람들은 키도 작고 왜소하거든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열광시켰을 리 없잖아요. 저의 이런 생각에 어머니는 할아버지께선 일본의 경제가 대단했고 미국과 대등한 경제 강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며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전 엄마가 좋거든요. 제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음반이나 사진, 아이돌이 찍힌 물건을 사는 덕질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저희 덕질을 후원해주고 계시거든요. 세븐틴의 콘서트에 못 간 날 저는 몸살이 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죠. 엄마는 그런 저를 위해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한국 음악을 좋아하면서 한국 음식까지 찾아서 먹게 되었는데 떡볶이나 김밥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삼계탕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느 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다 먹고 나서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더라고요. 최근 일본의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64%가 한국을 좋아하고 답했다는 뉴스였어요. 할아버지는 혀끝을 끌끌 차시며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소식이 할아버지의 심경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뉴스에서는 BTS 음악을 틀며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보고 실제 한국에서 대화하는 느낌을 그대로 이해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인터뷰를 한 기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뉴스는 곧 이 말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는데요.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677개, 일본 대학 중 342개 학교에서 1만 명 이상이 한국어 과목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5월 NHK 어학교재의 매출 순위를 보면 4위, 8위, 12위가 한글 공부와 관련된 교재였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저 말이 맞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친구와 휴대폰으로 메시지 주고받을 때 종종 한국어를 써요. 현재 MZ세대의 일본인들은 꿀잼 싱쿵 멘붕처럼 한글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크크나 흐처럼 웃음소리를 표현한 자음까지도 막 쓰거든요. 하지만 뉴스를 들은 할아버지는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내 가족이 다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얼른 집어 다시 텔레비전을 켜려고 했는데 아빠가 제 손을 잡으시며 지금은 좀 꺼두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왜 온 가족이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드디어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딱 저희 학년부터 가능했어요. 학교에서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압도적인 숫자의 학교에서는 한국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기쁜 소식을 울먹울먹하며 전했답니다. 엄마는 제보에 뽀뽀해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모모가 드디어 소원을 풀겠구나 하시며 여행 준비를 잘해보자고 하셨어요. 수학여행은 2달 뒤인데 저는 그동안 한국말을 많이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2달만 한국어 어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짐작하셨다시피 저희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할아버지에게 비밀이었어요. 한국이 아닌 오키나와로 간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에게 말하면 저는 여행을 못 가게 될 게 뻔하니까요. 저녁을 먹고 있는 식탁에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갑자기 너 요즘 학교에서 늦게 오는구나. 무슨 일 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까맣게 잊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할아버지 요즘 한국어 배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발음이 약간 어렵거든요. 학원 수업 끝나고 1시간씩 자습하고 온다고 더 늦어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셨고 할아버지는 수저를 놓으시고 고개를 숙인 채 구그릇만 보셨죠. 말실수를 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도 한국 수학여행은 꼭 가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할아버지에게 제발 보내달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밥을 그만 드시고 방으로 말없이 가버리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계속 할아버지를 속이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아시게 된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할아버지와의 불편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할아버지가 저녁에 종종 드시는 대추차를 타서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창 밖을 보고 계셨고 제가 들어가니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반응과 달랐어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실 것만 같았는데 의외로 차분한 원성으로 저보고 테이블에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요즘 한국이 어떤지 많이 찾아보셨다고 해요. 당신이 젊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은 참 볼품없는 나라이기도 했는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인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한국은 발전을 거듭한 대신 일본은 멈춰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 사이 한국은 문화까지 발전하는 게 보이셨대요. 특히 윤사마라 불리는 한국 배우 배용준이 일본 아줌마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한계에 부딪혀 몇 년간 자가복제 시스템 속에서 발전 없이 비슷한 내용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아이돌을 포함한 드라마까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 말이죠. 몇 년 전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 이유도 한류 덕이라고 하셨어요. 일본 방송의 주된 분위기가 무기력함인데 반해 한국 방송은 매번 놀랍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단지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어 너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90년대 한국에 일을 하러 잠시 갔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이 너무 심해서 식당에 가도 일본 사람이라며 밥을 주지 않고 무시받은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 반일 감정 이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 혹시라도 수학여행을 가면 나쁜 일을 경험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수학여행 후 일본인을 나쁘게 대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앞으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줄이고 일본 문화를 지키는데도 힘써 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로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염수 방출로 뭔가 예민해진 가운데
한국에서 또 이를 냈잖아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이 우위를 차지하던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메달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일본 내에서도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래도 축구는 일본이 잘한다였는데 얼마 전 있던 일본과 한국의 결승전에서 2대1로 지고 말았거든요. 일본 내부에서도 점점 한국에 밀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진중한 약속을 하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할까? 할아버지 말씀대로 한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일까? 수학여행으로 한국의 첫 발을 디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은 방송에서 보던 대로 어마어마했어요. 팬데믹 이후 수학여행이라 공항에는 한국 언론사들도 많이 왔었죠. 저와 반 친구들은 왠지 손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웃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었죠. 곧 제가 다니는 학교와 자매학교인 고등학교에 가서 참관 수업을 받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진남, 아산,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을 여행했어요. 여행 내내 제가 본 한국인은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 보였어요. 한국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으로 인정해 주었죠. 친절한 배려도 많았어요. 호텔 조식에서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들른 어떤 햄버거 가게에 들렀을 때 한쪽 테이블에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해 열띤 토론이 있는 걸 들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일본어로 조용하게 메뉴 주문을 하니 오염수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러 멈춰주기까지 했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라는 목적 때문에 비록 아이돌 스타를 만나진 못했지만 한국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넷플릭스에 보던 한국의 모습과 똑같았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만 인물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 시내를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역시 육지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즐겁게 여행을 하고 와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매진하고 있어요. 어학원을 다니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 드라마로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넷플릭스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 드라마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위기를 느낀 일본 배우인 사토 타케로는 콘텐츠 강국이었던 일본이 왜 한국처럼 못 만드냐? 한국을 이젠 배워야 할 신세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반일 감정을 못 느끼고 왔다는 제 말을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갈수록 한국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또 세대 차이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은 약간은 편해진 상태의 세대 갈등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 한 집에 한국에 대해 존경하는 사람과 반감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일본 가정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씩 좁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땐 세븐틴의 콘서트도 보고 종로의 유명한 삼계탕집도 찾아가 볼 겁니다. 방송국 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고 싶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과 한국의 분위기를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한국을 폄하한 일본에서 한국의 인기가 이렇게나 높은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그만큼 문화의 힘이 크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국의 기차역 강의를 의뢰받았던 교수님은 강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기차에 탑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악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인 이사베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면 얼지 않는 항구와 다양한 천연자원으로 못 사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요. 정작 러시아에서 살았던 저는
너무 불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아버지에게 맡긴 채 떠나버렸고 아버지조차 저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공산주의 자원 강국이라고 해봤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었죠. 아버지는 차라리 신생아였던 제가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꾸역꾸역 살아남았고 조부모님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부모님도 저에게 친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얼른 성인이 되어 자신들을 떠나기만을 바라셨죠? 그래서였는지 저는 제 복지는 스스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복지가 왜 나오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 기반도 없는 제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 기반이 다져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고픈 생각에 사회복지학과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성인이 되자마자 조부모님의 곁을 떠났고 저는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하면 좋은 일을 한다는 등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군요. 오히려 저처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저는 공부에 재미가 붙었고 결국 교수까지 되게 되었어요. 러시아에서 사회복지하면 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올라오니 자신감이 생기긴 하더군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말이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더군요. 복지 체계가 생길 정도로 경제 수준이 한순간에 높아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서 저도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런 나라에서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선진국인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었죠. 저는 강의를 가게 된 김에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직접 가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지표를 맹신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공항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이른 새벽에도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모두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저 또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았죠. 그들을 뒤로하고 저는 바로 호텔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 바깥으로 나왔는데 정말 바람이 차가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겨울도 굉장히 추운데 한국의 겨울도 만만치 않더군요. 저는 택시가 올 때까지 추위에 떨어야만 했어요. 겨우 택시를 잡고 호텔로 향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영어를 잘하시는 택시 기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정말 행운이었죠. 택시 기사님은 웬만한 기사들은 다들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하셔서 한국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다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를 아예 할 줄 몰라서 당황스러운 곳도 많거든요. 호텔에서도 저는 한국의 좋은 면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이라고 하면 다들 좋은 것들만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별로인 곳도 많아요. 하지만 한국의 호텔은 생각했던 대로 널찍하고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더군요. 가장 신기하면서 좋았던 것은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신기하게 바닥에서 따스한 기운이 올라와서 방이 전혀 춥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침대가 더 추운 것 같아서 바닥에 앉아 있다가 잠을 자려고 했을 때만 침대에 누웠을 정도였어요. 저는 침대에 눕기는 했으나 다음날 있을 강의 때문에 긴장되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강의 장소로 안내해주기로 했던 강의 관계자를 만나러 갔죠.
원래는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가보니 한 분밖에 안 계시더군요. 자신의 이름을 나인지라고 소개하신 관계자분은 친절하게 웃으시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배려해주는 질문을 들으며 기차를 타러 가게 되었어요. 강의 장소가 서울에서 떨어진 군산이라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특별한 기차칸을 예약했다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기차에 딱히 특별할 것이 있나 싶었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 저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이었죠.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추운 겨울에는 지하철이나 기차역에 따스한 곳에 노숙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많이 본 적이 없더군요. 그렇기에 노숙자들을 위한 장소가 있거나 다른 나라보다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기차가 도착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예쁜 기차였죠. 그녀는 그 기차를 서해금빛 절차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기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그냥 똑같은 기차인데 뭐가 특별한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녀를 따라갔을 때 저는 순간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이 있는 곳 외에도 누워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몇몇 사람들이 누워있더군요. 저는 노숙자들을 위한 곳인가 싶었지만 사람들의 의상이 다들 깨끗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민지 씨는 저에게 하나의 방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가더니 거기가 특별한 좌석이라는 것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의문을 가지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는 한국 특유의 문양을 박은 문 같은 것이 달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기차에 침대를 설치한 나라는 보았지만 그냥 바닥을 설치한 것을 본 적은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추운 날 바닥에 앉아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제대로 된 좌석은 없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민지 씨는 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제 옷이라도 깔고 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서는 호텔처럼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더군요. 민지 씨를 바라보자 그녀는 이 특별한 공간에는 온돌이 깔려 있어서 따뜻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온돌이 뭔지 모르는 저를 위해서 민지 씨는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더군요. 바닥 전체를 데워 공기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화에 깜짝 놀라며 바닥의 구석구석을 만져보았는데요. 정말 따스함이 전달되더군요. 제 남편이 건축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문화는 처음 접해서 놀랍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추위에 약한 편이라 항상 움츠리고 있었는데 바닥이 따스하니 몸이 데워지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몸이 따스해져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졸음이 밀려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분 앞에서 졸 수 없다고 정신을 다잡으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는 잠들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저를 기차에 없던 칸으로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가 되지 않았는데 온도를 경험하고 나니 기대가 되더군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사무차에 있는 조교 카페였어요. 기차에 조교하는 곳이 있다니 상상이나 해봤겠나요? 저는 민망함에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녀는 잠깐이면 된다고 하며 저를 앉혔습니다. 심지어 온천수를 쓴다고 하더군요. 막상 그렇게 족욕을 하고 나니 긴장감은 사라지고 몸이 녹아난 것 같았습니다. 온돌 마루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민지 씨는 제가 피곤해하는 것을 아셨는지 바닥에 잠깐 누워보라고 하시더군요. 온돌의 진면목은 누워야 나타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거절하지 않고 바닥에 누워보았습니다. 정말 바닥에 따뜻함이 닿으니 잠이 더 들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군산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늦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기차에 온돌이 깔린 석이 있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곳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저에게도 놀랄 뿐이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잠이 들 것이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푹 자고 일어난 듯이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런 느낌은 오랜만에 받아서 심지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지개를 펴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푹 잔 것은 오랜만인 것 같다며 민망하게 웃었더니 민지 씨는 그 기운으로 좋은 강의 부탁하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중들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면서 제 강의에 집중하시더군요. 다들 자신의 직업에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를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더군요. 다행스럽게도 그날의 강의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저를 부르면서까지 한국의 복지 체계에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열정에 감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열정과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고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강의를 하러 가서 제가 배우고 오는 것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여러 곳에 접목시키는 모습, 자신의 일에 열정이 가득한 모습, 저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한국에 강의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휴식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을 탄 기차도 아니었는데 한국 하면 그 열차부터 생각날 정도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안내까지 해주셨던 민지 씨에게도 감사할 따름이죠.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갈 일이 있다면 그 기차에 다시 탑승해서 한국 곳곳을 경험해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